숙종실록 숙종 37년 1711년 1월 10일기의 첫 번째 기사이다. 처음에 삼척 산호 후일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그의 처응옥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 시신을 빼앗았다. 감사가 의열로서 조정에 계문하니 예조에서 정려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삼척 부사가 도신에게 보고하기를 응옥은 연전에 개가하여 이거하였으니 이미 두지아비로 고쳤다면 정려의 은전을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감사가 이를 예조에 보고하니 예조에서 개청하기를 전에 내렸던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축종 때 삼척에 사는 노비 출신의 여인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남편의 시신을 찾아왔다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이 조선실록에 실려 있다. 인간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그것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여성이 호랑이를 죽였다는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까? 사실 여성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의 폐해를 줄이고자 정부가 용맹하고 날랜 장정으로 구성한 착후갑사도 몇 명이 조를 이루어 호랑이를 사냥할 정도였는데 여인 혼자의 힘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 번의 고증으로 검증을 거쳐 객관적인 사실만 적는 조선왕조실록의 특성을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가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살던 호랑이는 다른 지역의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힘이 셌다. 과거 한반도에 살았던 백두산 호랑이를 오늘날 아무르 호랑이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부른다. 백두산 호랑이 수컷은 몸길이 2.7m에서 3.3m에 이르고 몸무게는 180에서 370kg 정도 나가고 암컷은 몸길이 2.4에서 2.7m의 몸무게는 100에서 200kg 정도 되어 호랑이류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덩치를 자랑한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인 인도네시아 호랑이 수컷의 몸길이가 2.1에서 2.5m의 몸무게 75에서 140kg인 것과 비교하면 백두산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호랑이보다 백두산 호랑이가 평균 80cm 더 크고 몸무게도 230kg 정도 무거운 만큼 힘도 배 이상 센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백두산 호랑이는 엄청난 힘으로 사냥하지 못하는 짐승이 없다. 심지어 곰도 사냥하여 잡아먹기도 한다. 그런데 무예를 익히거나 특별한 운동을 한 적도 없는 여인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인간이 호랑이와 맞서 싸워 이겼다는 내용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 설화의 역사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호랑이를 잡은 장사로 널리 알려진 두 명의 인물이 있다. 첫 번째 인물은 세종대왕 때 활약했던 이징옥이다. 김종서를 따라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 육진 개척에 큰 공을 세웠던 이징옥은 어려서부터 힘이 남달랐다. 이징옥이 14살 때 어머니가 형제를 불러놓고 살아있는 멧돼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형 이징석은 밖으로 나가 멧돼지 한 마리를 활로 잡아왔다. 반면 이징옥은 멧돼지를 잡으러 나간 지 이틀 만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형 이징석보다 힘이 좋았던 이징옥이 빈손으로 온 것에 놀란 어머니가 어찌된 사정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이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다. 집 밖 담벼락 옆으로 큰 멧돼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어찌된 연유인지 묻자 살아있는 멧돼지를 보고 싶어 하시기에 멧돼지와 이틀 동안 힘을 겨루어 길들였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이징옥이 김해 부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에게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화가 난 이징옥은 곧바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아 끌고 나온 뒤 배를 갈라 남편의 시신을 꺼내 여인에게 주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김덕령도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장사로 유명하다. 광주 출신의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의병장인데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가히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김덕령이 칼을 휘두르면 소나무가 거센 바람에 쓰러지듯 우수수 넘어졌다고 한다. 하루는 사람을 해친 호랑이가 대나무 숲에서 나오지 않자
김덕령이 활을 쏘아 호랑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화가 난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무엇이든 찢어발길 기세로 뛰어나오자 김덕령은 가볍게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처럼 힘이 장사였던 김덕령이 늘 백근의 철퇴를 양허리에 차고 다니며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는다는 소식이 일본군에게도 전해졌다. 그래서 일본군은 김덕령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만 봐도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이처럼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이징욱이나 김덕령은 뛰어난 무인이기에 가능했다고 이해해도 삼척의 여자 노비 응옥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사실은 당최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 나온다. 특히 정조 13년 1789년에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사례가 2차례나 나온다. 일성록 1789년 5월 22일 기록을 보면 원주에 사는 양인 윤장금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내용이 있다. 어느 날 밤에 윤장금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비명을 지르자 놀란 윤장금이 급히 달려가 호랑이를 내리쳤다. 호랑이는 물고 있던 윤장금의 아버지를 내려놓고는 자신을 공격하는 윤장금의 허리와 옆구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 부자가 호랑이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윤장금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와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누르고 입으로 호랑이의 귀를 물어뜯었다. 그러자 호랑이가 이번에는 윤장금 대신 어머니를 물었다. 호랑이에게서 풀려난 윤장금은 부모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를 맨손으로 쳐서 쓰러뜨렸다. 그 후 죽은 호랑이의 간을 쪼개고 피를 마심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뒤 다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8월 6일에도 예조에서 안변에 사는 이종현의 며느리 현씨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시아버지의 목숨을 보호했으니 동네에 정문을 세우는 정려를 시행하고자 건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사람이 호랑이와 맨손으로 싸워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닌 듯 싶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초인적인 힘이 아닌가 싶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사람은 평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의 10%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 남성의 널쩍 다리 근육은 1톤의 힘을 낼 수 있지만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하면 근육이 완전히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은 평상시에 근육이 모든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다. 즉 우리가 정신을 놓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정신을 놓게 되는 경우는 꼭 위급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옛날에 한 욕심 많은 노인이 있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다. 가족 모두가 불길에 놀라 집 밖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노인은 집에 있는 재물이 너무 아까워 연신 뒤를 돌아봤다. 그러던 중 몇십 년 발효시킨 장을 보관한 커다란 항아리가 보였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장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노인은 자신의 키보다 큰 항아리를 혼자 힘으로 번쩍 들고 나왔다. 불이 다 꺼진 후 노인은 항아리를 제자리로 옮기려 용을 썼으나 조금도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장정 4명이 달라붙은 뒤에야 간신히 항아리를 옮길 수 있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다는 가정을 따르면 삼척의 응옥이라는 여인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정신을 놓은 응옥이 자신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호랑이를 때려 죽였다는 설명이 남들보다 근골이 크고 힘이 세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설명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또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고난할 삶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는 국가에서 재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겐 불이익을 주었다.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에서 제가하거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울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제가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후 수백 년을 이어져 온 제가 금지법은 재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식을 낳았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과는 달리 재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었던 평민과 천민들조차도 재혼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졌다. 그래서 양반이 아닌 평민과 천민의 여인이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일도 덜어 있었다.
정작 큰 문제는 여인 혼자 또는 홀몸으로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농사를 짓는데 남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가정 내에서 남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대부분의 평민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3번의 혼인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은 재혼 여인 응옥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생활의 자유가 제한된 최하층 신분인 노비 출신의 응옥이 칠거지하게 죄를 저질러 첫 번째 남편에게 쫓겨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남편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면 사람들은 분명 응옥에게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 뻔했다. 그러면 응옥은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것이 자명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응옥에게 있어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앞으로 자신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남편의 시신을 구해온 응옥에게 조선 정부는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랫동안 동네 입구에 정문을 세워 열려나 효자 등을 기렸다. 삼국사기에 자신을 종으로 파라홀어머니를 봉양했다는 효녀지은을 위해 진성여왕이 조 500석과 역을 면제해주고 마을에 효양방이라 쓴 편말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800년대부터 정문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유교의 나라를 표방하면서 삼강오륜을 모든 백성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정문과 관련된 규정을 실어놓았다. 경국대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방관은 신분에 상관없이 효자와 충신, 그리고 의부나 연려 등 모범이 될 만한 자들을 선정하여 매년 말에 보고한다. 예조가 지방관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왕은 예조의 보고서를 토대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해 정문을 세워주었다. 또한 대상자의 요역을 면제해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벼슬을 상으로 내리거나 상품을 하사하기도 했다. 응옥도 정문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삶의 희망을 품었다. 복호하여 노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그런데 응옥이 재혼녀라는 이유로 조선 정부는 정문과 복호 모든 것을 취소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 잃은 과부라는 신세뿐이었다. 아니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나빠졌다. 모든 사람은 호랑이를 잡은 열녀라는 호칭 대신 호랑이를 죽일 정도로 억센 여자라고 수군댔다. 몹시 드센 여자라고 뒤에서 욕하며 남편 잡아먹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며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정문이 취소되고 응옥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은 뒤 여인이 제가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여성에게 강요하던 삼종지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삼종지도란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하고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평생 한 명의 남자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당시의 가치관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려와 비교해도 조선시대에 살던 여성의 삶은 너무도 열악하고 가혹했다. 고려시대 여성은 한 집안의 주인인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재산도 아들과 똑같이 물려받을 수 있었다. 반면 조선시대 여성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기를 강요당할 뿐 자신의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제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로부터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였다. 동학농민군은 패정개혁안의 일부로 청춘과부의 제가를 허락해 줄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립된 동학은 제가하지 못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웠다는 자부심과 자신들은 평민과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 양반과 지식인은 동학농민군의 소리를 무시하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해 가보개혁으로 여성의 제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이후 100년 동안 이혼한 여성은 좋지 않은 평판을 들어야 했다. 서방 잡아먹은 것,
저러니 이혼당하지 등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재혼하더라도 과거로 인해 누구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오늘날에는 이혼녀와 재혼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어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그녀들은 이혼하고 재혼하기까지 겪은 고통과 아픔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보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재혼녀라고 나라에서 내린 포상도 다시 빼앗던 조선시대가 아니니 말이다. 소의 죽음을 막아라.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농경민족으로 살아왔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이 짧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농사였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선조들의 노력이 뒤따르면서 농사짓는 기술도 점차 발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는 연작이 가능해졌다. 연작이 가능해진 이유는 논과 밭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비법의 발달이 있었지만 소의 역할도 컸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로 논과 밭이 더욱더 기름져지면서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인 인조부터 영조 시기의 우역, 즉 소 전염병 때문에 한반도의 소가 멸종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다.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소가 다 죽어가는 상황은 조선의 생존을 위협했다. 인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의 종자를 보존하려고 몽골에서 소를 사왔고, 영조는 국가 주도로 소를 위한 제사를 올렸다. 이외에 조선은 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세계의 소 품종 중에서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한우는 약 2000년 전부터 가축화되어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 기원전 1000년경 김에 패총에서 소뼈가 발굴되었고,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소를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만주에 있던 부여는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잡아 하늘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발굽에 벌어진 상태로 기륭을 판가름하는 점을 보았다. 부여의 행정구역을 구성했던 사출도에 소를 모시는 우가가 있을 정도로 소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사만에서도 소는 신성한 동물이면서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논농사가 발달했던 사만은 소의 힘을 빌리기 위해 썰에 철제 보습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 심경농업을 하였다. 삼국시대에도 소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소를 함부로 도살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고, 백제는 순장할 때 소를 시신과 함께 매장하기도 했다. 신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구려를 정벌할 때 소가 끄는 2000대의 수레로 군수물자를 옮겼고, 당나라에 우왕을 수출하며 국고를 채우기도 하였다. 고려시대는 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소와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었는데 전 목사는 계절에 따른 소의 활동량을 측정하여 사료의 양을 배분하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소를 키워냈다. 전구서는 소를 보호하고 개체 수를 늘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우이방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널리 알렸다. 또한 장생서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소를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소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에서는 소를 키우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조선은 고려보다도 농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소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관리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소를 함부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우금령을 내린 이후 역대 왕들은 약 20년에 한 번꼴로 우금령을 시행하였다. 우금령을 어기고 소고기를 먹은 사람을 신고하면 태종은 신고자에게 소고기를 먹은 사람의 재산을 포상으로 주었고, 세종은 태형 50대를 형벌로 내리기도 했다. 단순히 소를 먹지 못하게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태조는 사축서, 태종은 정구서로 하여금 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우유소를 설치해 소이젖을 먹기도 하였다. 당시 우유가 매우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던 만큼 세종은 자신의 큰형인 양녕대군에게 우유를 나눠주기도 했다. 세조는 전생서를 설치하여 소의 개량과 증식에 힘썼으며, 성종은 우이방을 편찬하여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다. 중종은 가축의 병을 치유하는 우마양저 역병 치료방을 간행하였는데, 일반 백성이 이 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두로 토를 달고 한글로 풀이하였다. 영조는 명절에 의해서 3만 마리 이상의 소가 도축되자 제사상의 소 대신 돼지고기를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가 전염병으로 죽어가자 목신이에게 위령제를 지냈다. 고종도 수원에 권업모 범장을 설치한 뒤 근대적 축산 기술을 도입하여 한우 개량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소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조선의 모든 왕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17세기 소빙하기에는 한반도의 소가 사라질 정도의 큰 위기가 닥쳤다. 이 시기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간도 전염병에 걸려 수없이 죽었다. 여기에 소 전염병인 우역이 연달아 발생하자 조선은 존림 여부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빠졌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우역의 발생 건수는 총 311건인데 이 중 소빙하기에 해당하는 인조부터 영조대까지 발생한 우역이 269건으로 전체의 87%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조 25건, 현종 106건, 숙종 75건, 영조 63건이다. 숙종과 영조 때는 비교적 전국이 안정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국력이 있었던 반면 인조와 현종 때 발생한 우역은 왕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 인조는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내쫓은 뒤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정미오란과 병자오란이 발발하면서 많은 백성이 전쟁에서 죽거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런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가 죽는다는 것은 백성이 그나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삶의 희망이 꺼기는 끔찍한 일이었다. 인조 14년 1636년 8월 15일 조선왕조실록에는 우역이 평안도를 덮쳐 살아남은 소가 1마리도 없었다고 적혀 있다. 이때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만큼 우역으로 소를 모두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평안도 사람들은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는 청군을 막을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같은 해 9월에도 우역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번져 한양에도 죽는 소가 줄을 이으니 소값이 떨어지고 살아있는 것은 도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1636년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역으로 백성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당시 무능한 외교, 군대의 부재, 명분에 사로잡힌 위정자들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조선의 패배 원인을 우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우역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인조는 국가 재건을 위해 소를 확보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더욱이 병자호란이 끝난 인조 16년 1638년에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우역이 발생했다. 인조는 소를 수입해서라도 소의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비변사 낭청 성익을 몽골로 보냈다. 성익은 심양을 지나 몽골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소 181마리를 구입했다. 이 당시 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재물은 담배였다. 담배로 소를 바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나라 태종이 흡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조선 담배를 수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로 동아시아에서 조선 담배의 인기가 높았던 데 있었다. 결국 인조는 성익이 담배로 사온 소를 번식시키는데 성공하면서 한반도에서 소의 멸종을 막았다. 그러나 우역으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현종 4년 1663년에도 우역으로 소가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우정은 현종에게 소를 죽인 자를 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를 요청하였다. 매우 과한 처벌임에도 현종이 반발하지 않고 윤우정의 뜻에 따를 정도로 우역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황해도에서 1000여 마리, 강원도에서 1700여 마리가 죽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소가 죽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현종 6년 1665년에는 경상도에서만 6400여 마리가 죽었고 현종 9년 1668년에는 함경도에서 소와 말 1만 8100여 마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역으로 인한 소의 죽음은 농업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고 몸이 약해진 백성들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해 죽어갔다. 최악의 순간은 경신대 기근으로 잘 알려진 현종 12년 1671년으로 경상도에서만 우역으로 6826마리의 소가 죽었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16만 3149명이 죽만 먹으며 버티다가 557명이 죽었다. 그러나 현종은 인조처럼 몽골에서 소를 사온 뒤 지역별로 나눠주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약 100만 명이 죽은 경신대 기근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우역으로 사라지는 소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결국 우역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격리하고 죽은 소는 땅에 매장하는 것이었다. 특정도 소를 보호하기 위해 우금령과 소, 거래를 금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을 폈지만 우역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무태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리라 믿었던 제주도마저 우역으로 수만 마리의 소가 죽으면서 민심이 술렁였다. 선왕 숙종이 우역으로 국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영조는 재위 후 우역을 크게 근심했다. 무엇보다 우역이라는 자연재해를 왕의 통치와 연관시키는 천인감응서를 경계했다. 영조가 부도덕하고 무능력하여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며 우역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이 역모를 일으킬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영조 25년 강화유수 원경하의 상소가 올라왔다. 원경하는 강화도에서 우역으로 천여 마리의 소가 죽었으니 소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병조판서 김상로도 원경하의 뜻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우역으로 제사를 지낸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래도 영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영조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관료들을 설득했다. 영조의 의중을 파악한 김상로는 제사는 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우의정 김양로도 송나라 황제가 나방 유충의 재해로 백성이 근심하자 말을 향해 제사를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영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영조는 이를 바탕으로 예조에게 우역 제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장원세자가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우역 제사는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여러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준비되었다. 영조는 지금의 서울 아차산 서쪽 기슭에 있던 살고지 목장에 제단을 쌓고 장원세자가 우역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소 도축을 금지하는 우금령을 내렸다. 이로써 영조는 우역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관리들에게 왕의 권위를 높였다. 위기 상황 극복과 왕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조의 정책이었다. 이처럼 인조부터 영조까지 조선 왕들은 우역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지금도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브루셀라병 등 많은 가축이 전염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가축의 전염병 확산은 우리의 삶과 생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의 여러 왕이 우역을 이겨내기 위해 시행했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종실록 정종 2년 10월 3일 갑오 네 번째 기사이다. 정종 2년에 벌어진 경연에서 동지사 이첨과 정종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이 건국한 지 8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국가 현안이 많을 텐데 왕과 신하가 한가로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종이 동생 이방원의 등살에 떠밀려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혹시 신하와 귀신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신이 왕위에 관심이 없음을 이방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하지만 정종과 이첨이 경연에서 나눈 귀신 관련 토론은 조선 500년을 이끌어갈 통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고려가 유학을 국가 운영의 기틀로 잡고 불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조선은 성리학으로 국가 운영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불교, 무속신앙 등 기존의 여러 종교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1000년 가까이 정신저, 지주 역할을 하던 불교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와 불교가 토착, 종교인 무속신앙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만의 기이하고 독특한 문화가 단단하게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성리학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이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았던 까닭은 기존 종교의 폐단이 정도를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큰 폐단으로 백성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던 종교가 불교였다. 오랜 세월 순수하게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던 불교는 고려 말 변질하여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권문세족들은 앞다투어 승려로 출가하여 부와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었다. 사원과 승려가 국가로부터 면세, 면역 등의 혜택을 받는 만큼 재산을 증식하고 은닉하는데 불교만 한 수단이 없었다. 또한 여러 신들을 모시는 무속인도 고려 말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고려 말 성리학을 배운 신진 사대부들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들 종교와 사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신진 사대부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성리학으로 대체해야 했다. 1000년 이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종교와 사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는 신진 사대부들은 이 일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다. 또한 조선이 건국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변하지 않았다. 왕부터도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 신진 사대부들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몰랐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선 초의 사대부들은 일상의 작은 것부터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채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태조와 정종에게 성리학이 추구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태조와 정종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리학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성립한 성인이었다. 그렇기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성리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귀신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 이야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흥미롭게 여기며 좋아하는 소재다. 왕도 다르지 않았다. 태조와 정종은 어린 시절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나 고려 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종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런데 죽은 이후의 모습인 귀신에 대해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은 모두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첨을 비롯한 사대부들에게 귀신 이야기는 성리학을 왕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이며 기회였다. 이첨은 정종에게 도교와 신선도 그리고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첨은 도교가 삶과 죽음을 기의 변화로 인식하여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비와 선악의 의미를 두고 해결하기보다는 해소를 주장하며 허물을 강조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설명하는 일화를 제시했다. 장자가 아내의 죽음에 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친구 혜씨가 놀라며 타박하자 처음 나도 아내의 죽음에 슬펐네. 그러나 돌이켜보니 생명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혼돈의 흐릿함 속에서 어쩌다 기가 생겼고 그게 형체가 되고 다시 생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변해서 죽음이 된 게 아닌가. 이는 사계절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네.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거실에 편안히 누워있는 거라네. 그것을 울고불고곡을 해서 시끄럽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일화를 통해 도교는 귀신을 기의 변화로 생각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이첨은 정종에게 설명했다. 신선도는 사람들이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사를 이루어주는 약을 먹고 죽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는 신선도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크게 논할 가치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불교는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천당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말한다. 하지만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신선도와 같이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고 이첨은 일축해버렸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리학을 공부한 이첨이 다른 종교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종은 성리학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오랜 세월 많은 선현과 사람들이 믿어온 도교, 신선도, 불교를 일책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다른 학문과 종교보다 어떻게 뛰어난지를 물었다. 이첨은 정종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성리학에서는 천지의 음양을 받아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살아있으면 신이고 죽으면 귀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이 순환하는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첨의 대답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밝힌 귀신에 대한 정의였다. 주자는 귀신이란 이기론적 관점에서 음양의 조화와 기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사람은 기가 모인 존재로 살아서는 혼백이라는 두 종류의 영혼이 조화롭게 존재하다가 죽으면 기가 흩어지면서 혼과 백이 분리된다고 보았다. 분리된 혼은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죽은 몸에 남아있다가 시체와 함께 흙이 된다고 보았다. 즉 귀신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깨닫는 자연현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첨의 설명을 들었지만 정종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 귀신이 은혜를 갚거나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첨의 말처럼 사람이 천지의 흐름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해코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처럼 사람도 생과 사의 흐름을 따른다면 사후에 원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이 죽은 영혼도 인간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종은 이첨에게 귀신이 인간에게 화복을 내리는 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이첨도 정종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는지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부정한 기운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부정한 기운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후의 대화에서 일절 없었다. 정종도 이첨의 대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연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는지 알았다라는 말로 경연을 마무리 지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연의 목적이 귀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정종 자신에게 조선을 운영할 성리학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자리를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물러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정종의 입장에서도 경연에서 굳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가 하나 없었다. 그런 일은 동생 이방원이 해야 할 몫이었으니 말이다. 이후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달리 사대부들은 귀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다. 유교의 핵심 중 하나가 선조들의 혼을 모시는 제례였고 고려 말 수많은 전란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있다고 믿는 백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선택한 방법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귀신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귀신을 위한 제의를 주도하여 불교와 무속 신앙이 하던 역할을 빼앗아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불교를 억압하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선택한 자신들의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불교와 무속 신앙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조에서 성리학으로 귀신을 설명하려 했던 조선 전기의 대표적 유학자로 김시습과 남효운이 있다. 김시습은 귀신이 바르고 진실한 기로 하늘과 땅 사이를 움직이며 백성을 돕고 하늘에 순응한다고 보았다. 죽은 선조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덕을 갚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귀신은 인간에게 화복을 주며 기륭을 주는 존재가 아닌 천지에 순응하는 기의 작용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사당을 세워 죽은 자의 공덕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시습이 귀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김시습은 신으로 된 것은 정령과 요괴, 그리고 물귀신이고 형으로 된 것은 새와 짐승이며 가장 빼어나고 신령스러우며 천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남효운은 귀신이란 특정한 형체가 없고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특히 인간의 영혼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천신과 혼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재물을 받아서 먹는다고 말했다.
즉 귀신이 인간의 화복에 영향을 주는 존재는 아니지만 제사를 통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알아준다고 말함으로써 조선 건국초 사대부들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김시습과 남효은은 귀신에 대해 조금은 다른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불교나 무속신앙을 부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귀신이란 이화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 다만 후손으로서 선조의 덕에 감사를 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으로 고려 말에 폐단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성종 5년에는 국조의례일을 통해 소사의 여제 항목을 제도화하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불교와 무속신앙의 역할을 빼앗았다. 이는 신료와 백성에게 조선의 왕이 모든 귀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통하게 죽은 귀신을 위한 여제를 국가가 시행함으로써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여하는 귀신의 역할을 인정한 일이기도 했다. 백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국가가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현명한 방침이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가 귀신이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일부 인정하게 된 것은 태종 1년 국왕에게 치도 6조목의 하나로 여제를 제시한 권근의 역할이 컸다. 권근은 옛날부터 공이 있는 백성과 후손이 없는 귀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왔음을 강조했다. 권근은 명명한 가운데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을 안고 혹은 분한을 품어서 마음속에 맺히어 흩어지지 않고 배를 줄이어 먹기를 구하는 자가 없겠는가. 이것이 좋기 원기가 쌓여 진력이 생기고 화기를 상하여 변괴를 가져온다. 라고 말하며 명나라 홍무예제에 따라 조선도 시급히 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던 태종은 권근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제를 시행하였고 세종은 기존의 12개였던 여기에 3개를 더 추가한 15위의 제사를 올렸다. 국왕이 주도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구율적 성격의 여제가 국조의례의 소사에 포함된 이후 한양을 비롯한 지방에도 여단을 세워 매년 여기에게 제사를 행했자. 특히 역병이나 전쟁처럼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면 조정에서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여제는 사직제, 문묘석전제와 더불어 지방의 중요한 제사로 자리 잡았다. 문종은 황해도와 경기도에 역병이 돌자 스스로 여제 충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선조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을 위한 여제를 지냈다. 많은 조선의 왕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 방법으로 여제를 활용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이념으로 채택하여 기존의 폐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과 종교를 바꾸지는 못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귀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며 불교와 무속신앙의 폐단을 백성들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믿음은 한순간에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은 조선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귀신을 일부 인정하고 국가 제도로 수용함으로써 민심을 얻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노력은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조선만의 새로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만들어냈다. 황충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많은 분이 삼국지에 나오는 촉한의 무장 황충을 이야기한다.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 황충만큼이나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황충이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똑같지만 이 둘은 너무도 다른 존재다. 중국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던 황충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주 등장했다. 일제에 의해 쓰여져 인정되지 않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제외하고도 조선왕조실록에 총 261건의 황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조선의 모든 왕은 황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번 해결하지 못했다. 도대체 황충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황충은 벌레로 인한 병충해다. 조선왕조실록에 황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어떤 벌레로 인한 피해인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황충, 황충이를 묶어서 풀무치 또는 무리를 지어 사는 메뚜기류라고 본다. 이와는 달리 집단 이동을 하는 메뚜기 떼를 비황이라고 부른다.
조선왕조실록에 황충과 비왕 모두 언급된 것으로 보아 메뚜기를 비롯한 여러 벌레로 인한 병충해가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메뚜기란 단어도 산에서 뛰는 벌레를 총괄하는 말이다. 한반도에는 60여 종의 메뚜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뚜기로는 방앗개비, 벼메뚜기, 송장메뚜기, 풀무치 등이 있다. 방앗개비는 초록색의 몸체에 유독 뒷다리가 긴 모습이다. 메뚜기과에서 큰 축에 속하는 방앗개비는 뒷다리를 잡으면 방아찌는 모습처럼 움직인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많은 어린이의 장난감이 되었던 방앗개비는 때론 구워서 먹는 간식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벼메뚜기는 논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충으로 인식되어 박멸 대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강아지 풀에 벼메뚜기 목덜미를 꿰어치리마 들판에서 구워 먹거나 달게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최근 벼메뚜기는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사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송장메뚜기는 갈색빛의 콩중이, 팥중이, 두꺼비 메뚜기, 등검은 메뚜기 등을 총칭하는 말인데 주로 무덤가에서 많이 발견된다. 송장메뚜기는 사람에게 잡혔을 때 검은 액체를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 식용으로 먹지 않았다. 반면 풀무치는 위험을 느끼면 하늘로 날아 도망가는 대형 메뚜기를 말한다. 풀무쳐 씻다는 뜻의 풀무치는 자신이 사는 환경에 맞추어 몸의 색깔이 변한다. 풀무치의 크기는 수컷이 약 4cm이고 암컷은 6cm나 되다 보니 식성이 매우 좋다. 풀무치는 주로 식물의 잎을 먹는데 개체수가 많아져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먹이를 찾아 집단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던 해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여기서는 병충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벌레를 황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세조 14년 1468년 경상도에서 발생한 황충의 모양을 매미 또는 모기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황충이 떼를 지어 나라와들을 덮고 벼이삭을 빨아먹는 통에 작물이 까맣게 죽었다고 한다. 중종 17년 1522년에는 황충이 곡식의 뿌리와 잎을 모두 먹어치워 밭에 밀과 보리가 남아있지 않아 종묘 제사에 쓸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떼를 지어 다니거나 생김새가 매미 또는 모기와 같이 생겼다는 말을 통해 보았을 때 메뚜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듯하다. 황충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유비와 조조가 나오는 삼국지는 한나라 말기 위정자들의 무능과 비리로 왕조가 무너지던 시기에 메뚜기 떼가 들판의 곡식을 다 먹어치우면서 굶주린 백성이 황건적이 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후 위, 촉, 오 삼국이 격돌하는 가운데 창궐한 메뚜기 떼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조조가 여포와 싸울 때 복양 지역이 메뚜기 떼로 폐허가 되면서 양군이 철수하는 사건이 있다. 이를 통해 황충으로 인한 충재의 피해가 중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위, 진, 남북조처럼 먼 시점이 아닌 가깝게는 미국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펄벅의 소설에도 황충의 피해가 나온다. 펄벅은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 대지에서 검은 구름처럼 저 멀리 있다가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그들이 앉았다 가면 대지는 잎사귀 하나 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라며 황충의 무서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선조들도 벌레, 즉 황충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충재라고 부르며 홍수나 장마로 인한 수재와 가뭄으로 인한 한재와 같이 큰 피해를 준다고 하여 두려워했다. 그만큼 황충이 가져오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선조 37년 1604년 강원도 전역에 피해를 준 황충이 그랬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해 막막했던 시절에 불어닥친 황충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넘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주었다. 기록에는 간성에 검은 벌레가 생겼는데 토충보다 크고 모양이 새잠을 잔 누에만 하다. 고성에는 씨앗을 뿌린 뒤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고 찬비가 내려 서리가 내리는 가을처럼 서늘했는데 황흑색의 비왕이 전답에 두루 깔려 남김없이 다 갉아먹었으므로 며칠 만에 논과 밭이 불타버린 땅과 같았다. 온 경내의 노약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었다 라고 되어 있다. 조선 정부는 황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황충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누에똥, 말뼈다귀, 눈녹인물 등을 이용하여 방역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보면 큰 효과는 없는 방법이었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조정은 황충이 발생하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관리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백성들이 황충 등장을 비단 자연현상이 아니라 임금이 부덕한 탓으로 생각했던 만큼 발빠른 초동 대처가 필요했다. 왕은 황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직접 잡아 죽이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황충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해괴제와 같은 제사나 기우제를 통해 황충을 내쫓고자 하였다. 또한 황충으로 피해를 본 백성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구휼 정책을 펴는 동시에 백성에게 이중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성을 쌓는 등의 대규모 역사를 중지했다. 정부가 황충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해괴제나 기우제였다. 제2가 왕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이나 심판이라 여겼던 만큼 왕이 하늘을 향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느냐가 중요했다. 하늘이 왕의 애민 정신을 인정하면 황충이 사라질 것으로 여겼기에 해괴제를 통한 황충의 박멸 여부는 왕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왕의 선정과 황충을 연결해 생각하게 된 것은 조선 건국 초 정종이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이유로 황충을 거론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황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료 모두가 왕이 주도하는 해괴제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성종은 황충이 창궐하자 원각사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에 손비장은 해괴제에 많은 국력을 소비하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손비장은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을 편찬하고 서거정과 함께 동국통감을 썼을 정도로 뛰어난 관료였다. 손비장은 특히 해괴한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늘 강조한 인물이었다. 한 예로 일본에서 바친 원숭이가 추위에 떨까 걱정되어 성종이 옷을 지어 입히자 손비장이 원숭이에게 입힌 한 벌의 옷이라면 한 명의 백성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간언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손비장은 황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제사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한 명의 관원이라도 현장에 보내라고 말했다.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백성을 돕는 임금이 되라는 손비장의 말은 성종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손비장의 지적에 성종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황충을 잡기보다는 지방관리의 잘못을 따지며 이를 방해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겸이 중앙관리를 파견하지 않아도 지방관이 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차라리 관리를 파견하여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어 정책을 결정하던 성종은 손비장과 김승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현장에 관리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성종과 손비장 그리고 김승겸이 나눈 대화는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는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는 작물 생산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해충이다. 유엔은 약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메뚜기 떼가 하루 동안 3,4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2020년 인도는 메뚜기 떼로 다른 나라보다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약 5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인도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중국도 인도에서 오는 메뚜기 떼를 대비해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로 대비할 정도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메뚜기로 인한 큰 피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세계의 각국이 메뚜기 떼로 피해보는 상황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메뚜기 떼가 세계 여러 국가에 주는 피해를 알고 나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2020년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메뚜기 떼로 피해본 국가는 23개국에 달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케냐를 덮친 메뚜기 2천억 마리가 하루 동안 먹어치운 곡물이 독일 전체 인구의 1일 곡물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발표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도 매년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겪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2014년 전남 해남산이면 덕호리 일대가 메뚜기 떼로 피해를 겪기도 했다. 더욱이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열대 기후에서나 볼 수 있던 해충이 우리나라에 늘고 있다. 대표적인 해충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매미나방이 있다.
매미나방은 우리가 먹는 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20배가 넘는 면적의 나무와 나무숲을 먹으며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사람은 매미나방과 접촉하여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손비장이 성종에게 올린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긴다. 때론 자연재해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는다. 그러다가 막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위정자를 비난하고 힐책한다. 위정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화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현장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정부는 국민에게 자연재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성종 때의 손비장은 달랐다. 위정자와 백성 모두를 현명한 방식으로 꾸짖었다. 왕에게 황충은 천재임을 내세우며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제시했다. 종교에 의지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관리를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에서 탁상공론만 버이지 말고 한 명의 관리라도 들에 나가 메뚜기를 잡으면 그 피해가 줄어들 것이야 강조하며 성군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라고 독촉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중국에도 있다. 정관정요를 보면 당나라 태종 때인 628년의 수도 장안이 황충에 뒤덮여 백성들이 매우 힘겨워했다. 이를 본 당 태종은 들에 나아가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외치고는 백성이 아닌 자신을 벌여달라며 메뚜기 2마리를 입속으로 넣어 삼켰다. 그러자 황충떼가 사라졌다. 당 태종이 황퉁의 창궐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메뚜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힘을 내어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끔찍한 자연재해를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혼자의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한다면 우리는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자연재해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닫고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나부터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호랑이를 잡는 일, 즉 착호에 관한 기사가 390여건이 나온다. 호랑이가 인간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거나 목장에 피해를 준 사례는 635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한 예로 예종 1년 1469년에 호랑이가 청량동에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는 이유로 착호갑사와 겸사복을 양주와 광주로 파견하여 호랑이를 잡게 한 기록이 나온다.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호랑이가 있었기에 조선은 호랑이를 잡는 부대까지 설치해야 했을까? 동물원이 아닌 산천에서 호랑이를 볼 수 없는 지금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흔했다. 한반도에는 산림과 하천이 풍부하여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는 호랑이가 살아는데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호랑이 나라 또는 호담국이라 부를 정도였다. 특히 조선시대 호랑이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호랑이가 많아진 이유는 국가 주도의 산림보호 정책 때문이었다. 조선은 궁궐에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의 무분별한 벌채를 금지하고 산림보호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에 들어가는 일마저도 금지하며 산림 육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산림이 우거질수록 인간의 발길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야생동물이 차지했다. 자연스레 사슴과 멧돼지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호랑이와 표범의 개체수도 늘어났다. 17세기, 18세기에는 청나라를 세워 중국을 지배하게 된 만주족이 자신들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호랑이 사냥을 많이 하면서 연해주와 만주 지역의 호랑이가 대거 한반도로 내려왔다. 호랑이와 표범은 살아남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냥이 덜 이루어지는 조선으로 이동했다. 이익이 저수한 성우사설의 지난해에는 범 몇만 마리가 잇따라 북도의 당을 건너와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호랑이가 사람을 수없이 물어 죽이고 가축을 없애 그 화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다라며 당시의 모습을 기록했다. 성우사설이 저술된 것이 1740년경임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까지 호랑이가 우리 조선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5년 1868년에도 서울 북악산 봉우리에서 3마리, 현재 홍은동 일대인 수마동에서 2마리가 잡혔다는 기록에서 약 15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이 많았던 만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목장 가축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은 물론 사람까지 호랑이한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태종 2년 1402년에는 겨울부터 봄까지 경상도에서만 호랑이에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태종은 앞으로 호랑이에게 백성이 목숨을 잃으면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선포할 정도였다. 선조 4년 1571년에는 이마가 하얀 베데쿠가 공릉, 출릉의 산림과 고향 등지에 출몰해서 사람은 물론 가축 400여 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 왕이 사는 궁궐에도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많은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영조 26년 1750년에 호랑이가 도성안에 들어와 거닐었고 이듬해인 영조 27년 1751년에는 경복궁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궁궐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자 왕조차도 밤이 되면 호랑이를 마주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특히 왕릉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삼림을 보호했기에 호랑이와 표범이 유독 많이 출몰하였다. 왕과 문무백관은 왕릉을 방문할 때 혹시라도 호랑이와 표범의 공격을 받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왕릉의 호랑이를 잡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일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 호랑이를 잡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때 비로소 왕실의 안정이 찾아오고 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에 막대한 궁을 세운 정도전이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적어놓은 조선경국전에서 옛 성인들이 수수지법을 만들어 백성과 곡식을 해치는 짐승만 잡게 하고 잡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모두 종사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계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냥은 유의가 아닌 농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짐승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백성을 동원해서라도 호랑이를 잡는 일이 종사와 백성을 위한 일임을 정당화한 것이었다. 태종이 정도전을 죽이기는 했지만 정도전이 생각했던 국가 운영 방식을 버리진 않았다. 정도전의 뜻을 이어 태종 16년 1416년 호랑이를 잡는 착후갑사를 임시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자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민생과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세종은 1421년 착후갑사 40명을 뽑아 공식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일을 맡겼다. 이후 착후갑사의 규모는 점차 커져서 세종 7년 1425년에는 80명, 세종 10년 1428년에는 90명으로 증가하였다. 세종 이후에도 착후갑사의 정원이 계속 확충되며 규모가 커졌다. 세조 14년 1468년에 200명으로 늘어난 착후갑사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성종 때에는 44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착후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했을까? 착후갑사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무예가 출중하면서도 호랑이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정도로 담력과 근력이 세야 했다. 그래서 정부는 착후갑사로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웠다. 우선 180보 밖에서 큰 목궁을 사용하여 관역을 한 발 이상 명중해야 했고 두 손에 각각 30kg에 해당하는 50근을 들고 100보 이상을 한 번에 가야 했다. 이 선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착후갑사는 호랑이를 사냥하러 갈 때 살상력이 큰 목궁이나 쇠뇌를 사용했다. 목궁은 화살깃이 넓고 촉이 큰 화살인 대전을 사용하였는데 화살이 길고 무거워 파괴력이 높은 만큼 사정거리가 짧았다. 그렇기에 호랑이 가까이 접근해야만 대전을 이용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호랑이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전으로 호랑이를 맞추면 다른 착후갑사가 창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찔러 죽였다. 이처럼 화살로 호랑이를 맞춘 뒤 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는 만큼 착후갑사는 분대 단위로 활동하였다. 그래도 사냥하는 과정에서 착후갑사가 호랑이의 거센 저항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착후갑사 중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 있다. 중종 때 활약한 창평인 노적, 단천갑사 최종, 정병 김다리다. 노적이 호랑이의 발자국을 추적해 쇠뇌를 쏘아 마치면 최종과 김다리 창으로 호랑이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얼마나 호랑이를 잘 잡았는지 호랑이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이들에게 말과 경비를 제공하며 초청할 정도였다. 중종도 이들에게 큰 포상을 내리면서 백성에게 호랑이 잡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는데 참여한 착후갑사 모두가 똑같이 포상받는 것은 아니었다. 호랑이 크기에 따라 대호, 중호, 소호로 분류했고 표범은 크기에 상관없이 소호 아래 두었다. 호랑이를 단번에 잡는 것이 어려운 만큼 세 번째 명중한 사람까지만 포상을 주었다. 물론 먼저 마친 순서에 따라 포상의 양이 달라졌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힌 차쿠갑사에게는 호랑이 가죽을 주었다. 호랑이 가죽이 연산군 시절에는 배 80필, 명종 때에는 배 350에서 400피 정도에 거래되었으니 호랑이 가죽을 포상받는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얻는 일과 같았다. 차쿠갑사가 한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한 부대였다면 지방에는 호랑이를 잡는 차코인이 있었다. 군사와 향리는 물론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차코인에 지원할 수 있었다. 만약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도사는 용감하고 근력이 뛰어난 장정을 징집하여 차코인으로 삼았다. 차코인의 정원은 주하부는 50명, 군은 30명, 현은 2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호랑이를 잡은 천민에게 역을 면제해 주었고 일반 병사는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 평생 역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조건에 많은 사람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차코인에 지원하였다. 당시 일반 군용에 소속된 병력이 고된 훈련과 노동으로 줄어드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북종 때에는 차코인 정원이 5,000명이던 평안도에 1만 1,000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지원하자 포상 규정을 바꿔야만 했다. 그 결과 숙종 8년 1682년에는 호랑이를 잡은 포상으로 포만 지급되었다. 중앙의 차코갑사와 지방의 차코인으로 호랑이의 폐해를 막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호랑이 잡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양난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웠던 만큼 차코갑사와 차코인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해주와 만주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잦은 사냥으로 호랑이가 한반도로 넘어왔다. 기존의 차코갑사와 차코인만으로는 늘어난 호랑이를 잡는 것이 역부족이어서 훈련도감의 포수를 호랑이 사냥에 동원하였다. 수종 25년 1699년에는 한양과 경기 지역을 3개 권역을 나눈 뒤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의 군사를 동원하여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차코분수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는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차코갑사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다. 천조 4년 1571년 차코 대장이 군사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차코갑사들이 민간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천조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차코 대장 허세린과 최원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시켰다. 그런데도 차코 대장이 병사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민간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차코갑사가 일반인보다 힘이 세고 무예가 뛰어난 만큼 국가가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횡포가 계속되면 백성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차코갑사로 인해 피해를 본 백성의 원망이 높아지자 차코갑사가 호랑이 잡는 일을 못하도록 왕이 직접 막는 일도 생겼다. 또한 왕이 직접 사냥에 나서서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잡을 때는 이익보다 하약이 더 큰 경우도 있었다. 15세기 무렵 왕이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을 나가면 짧게는 8일에서 길면 13일 정도 소요되었다. 왕이 궁궐을 비우는 만큼 도성의 경비를 책임지는 한성부는 도둑과 화재 및 혹시나 모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한양에 사는 백성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랐다. 또한 왕의 강무, 즉 왕이 사냥을 나갈 때는 고관, 대신들과 함께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동원되었다. 강무에 동원된 병사의 수가 6만 명에 달할 때도 있을 정도였으니 엄청난 비용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왕과 고관 대작이 행차하는 만큼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과 사냥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백성은 심한 고충을 겪어야 했다. 군인과 관리는 사냥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동원 일수에 따라 급료를 지급받았으나 백성은 아무 대가 없이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다. 여기에다 백성은 동원된 소와 말이 먹을 풀을 갖다 바쳐야 했으며 왕에게 토산물을 진상해야 했다. 강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온전히 백성의 몫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논과 밭에 작물이 발에 밟혀 못 쓰게 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조선은 농번기가 아닌 3월과 9월에만 왕이 사냥을 하도록 정했으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냥을 즐겼다. 연산군이 사냥을 나갈 때는 꼭 기생과 악공을 데리고 나가 유흥을 즐겼다. 짐승을 몰이할 때는 인근 지역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이 기간에 허락 없이 사냥 장소에 들어오는 백성을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분명 국왕은 백성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호랑이를 비롯한 사나운 맹수를 없애준다는 좋은 의미로 사냥을 했다. 중앙과 지방에는 차코갑사와 차코인을 두어 평상시에도 호랑이와 표범으로부터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왕이 횡포를 부리거나 무능력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왕이나 차코갑사가 호랑이를 잡으러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호랑이는 단지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반해
왕의 사냥이나 자쿠갑사의 횡포는 수백 수천 명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 그 중에서도 위정자가 아닐까. 조선의 망국은 이들의 주도하에 서서히 일어난 것이다. 세종이 즉위한 날 봉황이 나타나다.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중국에서 봉황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봉황은 도교에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신령한 동물로 여겨지는 사령 중의 하나다. 봉황이 상징하는 여러 의미 중에 태평성대가 있는 만큼 조선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를 내쫓고 중국을 통일한 명나라에 봉황이 등장한 것은 조선의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중국의 태평성대를 알리는 봉황이 등장했는데 조선은 봉황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태종에 이어 세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상황에서 명나라에만 봉황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자칫 백성들에게 세종의 즉위를 하늘이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또한 봉황의 등장은 명나라가 조선에 행사하는 여러 압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었다. 봉황은 상상 속 동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봉황의 실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더욱이 봉황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온 신수였고 우리 민족에게도 낯설지 않은 상서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세종이지만 명나라에서 봉황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불러올 파장을 너무도 잘 알았다. 세종은 경연에서 신하들과 봉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경연에서 예조참판 탁신은 중국에 나타난 봉황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탁신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봉황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데 현재의 중국 명나라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시의 명나라 황제 영락제는 몽골, 베트남 등과 전쟁을 벌이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세종이 즉위하는 1418년에는 베트남의 레 왕조가 명나라와 10여 년간의 전쟁 끝에 승리하여 명나라 군대를 자국에서 내쫓은 해였다. 또한 명나라는 잦은 전쟁으로 막강한 국력을 주변국에 과시했지만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명나라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백성들은 가중된 세금을 내느라 허덕여야 했다. 이 점을 냉철하게 분석한 탁신은 세종에게 명나라가 절대로 태평성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봉황을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사실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봉황은 신령스러운 신수로서 절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봉황을 날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다는 것이야말로 명나라에 등장한 봉황이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탁신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 선조는 봉황을 어떤 모습으로 인식하고 어떤 의미로 여겼을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봉황의 모습과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봉황은 도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도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해경과 설문 등 문헌에 등장한 봉황은 다음과 같다. 산해경에서는 봉황이 동쪽으로 500리 떨어진 금가옥이 많이 나는 단열산에 산다고 설명하고 있다. 봉황의 생김새는 닭과 비슷하지만 머리의 무늬는 덕, 날개의 무늬는 의, 가슴의 무늬는 인, 등의 무늬는 예, 배의 무늬는 신을 뜻하는 오색 무늬가 있어 닭의 생김새와 다르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봉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였다. 설문에서는 봉황의 앞은 기러기이고 뒤는 기린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생김새로 뱀의 목에 물고기의 꼬리, 용이, 무늬와 호랑이 등, 황새의 이마에 원앙새의 깃, 제비의 턱과 닭의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온몸이 5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봉황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암수 구분이 없던 봉황은 한나라 때부터 암수의 구분이 생겼다. 머리에 볕이 있는 봉황을 수컷인 봉이라 부르고 볕이 없는 봉황을 암컷인 황이라 칭했다. 송나라와 명나라 때는 봉황의 꼬리가 공작새 꼬리처럼 화려해졌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중국과 다르게 봉황을 표현해왔지만 조선시대부터 봉황의 이미지가 중국과 비슷해졌다. 이는 명나라가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봉황과 용의 이미지를 명나라에 맞추도록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세종 21년 예조와 공조에 내려진 지시사항을 보면 봉황에 관한 중국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보내는 표전의 통 및 보자기에 그린 용, 봉의 몸통과 날개 등은 일획도 틀림이 없어야 한다. 국초에 중국에게 이미 견책을 받았으나 그 귀에 눈알을 그리지 아니하고 혹은 발톱을 그리지 아니하여 배표하는 날에 이르러서야 잘못되었음을 알고 탄핵을 당한 관리가 있으니 그므로는 표전의 통과 보자기에 그린 용의 몸, 발톱, 머리, 뿔, 귀, 눈,
코, 입과 봉의 발, 발톱, 털, 날개, 입, 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고 검열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 라는 세종실록의 내용에서 관리가 처벌될 정도로 봉황에 대한 명나라의 간섭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명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이 맞추기를 원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을 서열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 예로 용의 발톱을 표현할 때 중국 황제는 용의 발톱을 5개, 왕은 4개, 제후는 3개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열화했다. 그래서 북경의 자금성 등 중국 황실을 장식한 용의 발톱을 살펴보면 5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종 때 사대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용의 발톱을 7개로 그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4개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봉황은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시대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삼국시대는 고분 벽화나 향로 같은 유물에 봉황이 자주 등장했다. 고구려는 봉황을 사신으로 생각하고 왕과 귀족 같은 특권층이 사후 세계에서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분 벽화에 봉황을 그렸다. 고구려 고분 벽화 속 봉황은 벼시 달린 머리와 세 가닥으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백제도 고구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제 금통 대학로로 맨 위를 장식하고 있는 봉황의 모습은 변 모양의 머리에 세 가닥으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신라는 금관에 봉황을 표현해 놓았는데 고구려, 백제의 봉황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가 사후 세계를 수호하는 역할로 고분이나 향로에 봉황을 그려 넣은 것과는 달리 신라는 왕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봉황을 활용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봉황의 의미는 약해졌지만 쓰임새는 더 많아졌다. 삼국시대보다 지배계층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불교가 토속신앙을 대체한 것도 한몫했다. 불교가 전래되고 대중문화되면서 봉황의 상징성은 점차 약해지다가 불교에 흡수되었다. 불교 종단은 봉황의 형상과 비슷한 산천에 사찰을 짓고 봉황과 관련된 지명을 붙였다. 산의 이름을 지을 때도 봉황이 머무는 산이란 뜻으로 봉황산이라 불렀다. 그 결과 지금도 공주, 삼척, 순창, 여수, 영주, 제천, 충주, 진안 등 전국에 봉황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많다. 이 외에도 여주의 복미산, 공주의 봉황대, 횡성의 봉복사 등 봉황과 관련된 명칭이 있다. 또한 오동나무 숲은 봉황이 사는 주거지로 대나무 열매가 봉황의 주식이라는 점에 착안한 지명이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사례로 전라도 여수 오동도가 있다. 이 섬은 현재 오동나무가 없고 동백나무만 가득하다. 고려 말 요승 신돈이 오동도에 봉황이 자주 드나드는 것이 싫어 섬의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는 전설로 오늘날까지 오동도로 불린다. 고려시대의 봉황은 왕과 지배 계층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고려청자와 같은 생활용품에 그려지거나 와당 같은 건축 장식물에 새겨졌다. 그러나 봉황의 모습은 삼국시대와는 달리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세 개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가 없어지고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로 표현되었다. 조선시대는 봉황의 이미지를 유교에 맞추어 상상하고 활용하였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자가 용, 기린, 거북, 봉황을 신성한 동물로 간주한 이후 봉황은 후대 사람들에게 신성하고 존귀한 동물로 대접받았다. 특히 봉황의 5가지 세기 이내의 신덕을 상징하는 만큼 길조로 여겼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애공편에서 고대 임금의 정치가 생명을 사랑하고 죽임을 멀리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 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끈 순임금 때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고 문왕 때에는 기산에서 봉황이 울었다는 기록이 고문서에 등장하면서 봉황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수가 되었다. 설문해자에서는 봉황이 동방의 나라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천하를 날아다니면 인간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렇듯 봉황의 등장은 왕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백성을 안심시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봉황은 청렴하고 뛰어난 선비를 의미하기도 했다. 태평성대를 이끈 왕에게 봉황이 찾아오는 것처럼 뛰어난 성군에게는 봉황과 같은 청렴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찾아온다고 여겼다. 조선의 국왕은 뛰어난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봉황을 그려 넣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천장과 창덕궁의 선정전 천장에 봉황이 그려져 있다. 또한 왕비가 입는 대례복에 봉황 금박을 사용하였고 궁중의 의례용 폭식과 병풍에도 봉황을 그렸다. 하지만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꼬리를 활짝 편 것이 아닌 접은 형태로 봉황을 표현했다. 사실 세종 즉위 초에 명나라만 봉황이 등장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명나라처럼 대놓고 봉황을 붙잡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뿐 조선도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 열매, 즉 죽실을 먹으러 봉황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봉황과 함께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에게 심어주었다. 봉황이 대나무 열매만 먹고 산다는 점에서 죽실과 봉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죽실은 자주 보기 어려운 열매다. 대나무의 한 종류인 솜대가 60년을 주기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나무 열매는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 10년 강원도 감찰사 송인이 강원도 대령산의 대나무 숲에 죽실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고 보고하였다. 대령산 대나무의 죽실이 보리와 함께 익었는데 대나무 열매 이삭은 기장과 같고 열매는 보리와 같고 차지기는 율무와 같고 그 맛은 수수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먹거나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여 죽실이 오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에서 6두 혹은 10두를 수확한 다음 집에 7에서 8석씩 저축하여 조석을 해결할 끼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송인의 보고는 조선의 건국과 태종, 이방원의 즉위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이었다. 대나무 열매인 죽실이 열리는 것은 조만간 봉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죽실을 통해 많은 백성이 끼니를 해결하고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된 것도 태평성대의 조짐이라는 말이었다. 태종은 모든 문무 관료에게 하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라 경영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송인의 보고를 활용했다. 그런데 세종이 즉위하는 시점에 중국 명나라에서 봉황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조선에 큰 문제로 다가왔다. 하늘이 봉황을 내려보내 명나라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리라는 암시를 준 것과는 달리 조선에는 봉황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종이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여 조선에 올 봉황이 명나라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태종시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의 먹이인 죽실이 나왔던 만큼 조선에 봉황이 등장하지 않으면 세종의 즉위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혹여라도 세종의 즉위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경우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세종은 소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봉황이 명나라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었다. 다행히도 탁씨는 세종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다. 세종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도 알았다. 그래서 명나라에 나타났다는 봉황이 가짜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았다. 탁신의 현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에게 봉황의 출현에 신경 쓰기보다는 새로운 국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임금은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마땅히 민생의 즐거움과 근심을 생각할 것이며 상서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며 헛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봉황으로 쓸데없이 걱정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세종에게 더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793년 5월 12일 계모 첫 번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여 전염병에 걸린 죄수들에게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였는데 이는 형조판서 이득신의 말을 따른 것이다. 또 정조실록 신안권 정조 23년 1799년 1월 13일 임신 첫 번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이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경우의 사망자가 모두 12만 8천 명이었다. 전교하기를 성 안팎의 가난하고 잔약한 백성으로서 자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자나 죽어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부에 엄히 신칙하여 진율청에 뽑아 보고해서 연교의 의거에 거행하도록 하라. 삼남 및 제도에 대해서도 또한 엄히 신칙하여 막을 짓고 굶주림을 구하는 일과 기타 졸보아주는 일들을 일체경청의 예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또 고을 소재지와 거리가 조금 멀어서 미처두루 살필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 동리에서 힘을 모아 서로 돕도록 하라. 그리고 몇 사람을 구하라고 몇 사람을 거두어 장사 지냈는지를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장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1억 7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3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과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침체로 인한 생활고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은 이유는 과거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과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많은 이가 21세기 들어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코로나19를 두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며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거 인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조선 정부는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전염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해왔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재도 전염병은 우리와 함께하며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염병과의 사투에서 인간이 전염병을 극복한 사례도 덜어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두와 같은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전염병은 정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여 인간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을 위협했던 전염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 천연두는 우리나라에서 두창 또는 마마로 불렸다. 천연두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살아나더라도 고열로 인한 피부에 많은 흉터가 생기며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연두로 18세기 유럽에서는 40만 명이 죽었으며 아메리카 아즈텍 문명과 잉카 제국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세기에도 천연두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기세를 떨치며 3억에서 5억 명 정도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798년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한 후 1980년대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 중 흑사병도 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감염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흔히 쥐벼룩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알려진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에서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영국의 100년 전쟁이 중단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떨치던 흑사병을 막기 위해 유럽 각국은 40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배만 육지로의 상륙을 허가했다. 마치 코로나 초창기 일본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선박에 있던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최근에는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흑사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 1위는 결핵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전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넘는 20억 명이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명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결핵균은 결핵 환자가 기침 또는 대화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공기 방울을 통해 전염된다. 결핵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발병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19세기 들어 인류를 가장 위협했던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인 스페인 독감은 1918년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확산된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은 5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독감은 세계로 확산되어 2년 동안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우리나라도 약 74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 이상이 죽었다. 20세기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등장하여 인류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9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80만 명 이상이 죽었다. 2003년에는 사스, 2012년에는 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우리 생명과 행복한 삶을 위협했다. 지금보다 의학 지식과 의료 시스템이 부족했던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조선시대를 고증한 사극 드라마에서 전염병이 돌면 의원은 흰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환자에게 침을 놓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수레에 태워 마을 밖 먼 곳에 갖다 버리거나 살던 집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드라마 장면으로 인해 조선 정부가 전염병을 제대로 대처 못해 애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조선 왕조실록에서 전염병으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조선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정조 23년에 12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을 본 사람들은 조선의 방역 시스템이 형편없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조선의 방역 시스템은 오늘날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처럼 치료에 효과적인 약과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조선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늘 꾸준히 펼쳤다. 우선 전염병으로 민심이 떠나지 않도록 봄에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음력 3월,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여제를 올렸다. 여제란 창, 칼에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벼락 맞아 죽은 귀신 등 제사를 올릴 사람이 없는 귀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들 귀신이 역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의식을 통해 국가가 백성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애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실질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한양에서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미리 파악하였고 지방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을 구휼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그리고 약제를 내려주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정조는 의원의 역할, 약의 취급 왕진, 지원 등 10조목에 달하는 의료 시스템을 다룬 진역구류 절목을 전국 관아에 배포하여 홍역 확산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또한 의원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고 만약 의원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죄를 물어 처벌하였다. 지방관리도 예외일 수 없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도망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었다. 관리가 도망치지 않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다른 관리로 대체하였다. 조선 정부는 방역 대책을 관리와 의원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고을의 무당도 관아로 불러들여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돕게 하였다. 이를 위해 무녀와 박수무당을 예조해서 장적에 기록하였다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활인서에 배치하였으며 지방은 본읍장적에 기록하였다가 전염병이 발생 시 치료에 전념토록 하였다. 조선시대 전염병을 귀신의 소행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만큼 무당의 말과 행동은 백성의 동요를 막고 질병 치료에 전념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다. 조선 정부는 전염병 치료에 참여한 무당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역을 덜어주는 포상을 내리는 일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도망치는 무당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렸다. 전염병을 치료하려면 물자와 의약품이 필요한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방 관아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에는 병을 치료할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지방에 사는 백성의 치료를 도왔으며 전염병에 필요한 전문 서적을 지방 관아에 제공하였다. 지방 관아에 보급했던 대표적인 서적으로 벽운신방이 있다. 효종 4년 국책사업으로 안경창이 기존에 있던 의학 서적과 치료 방법을 정리한 벽운신방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약재 대신 값싸고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수록하여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문을 달아 활용도를 높였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병원 역할을 하던 활인서는 예조의 상황을 보고했고 예조는 호조를 통해 환자를 수용할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지급받았다.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병막은 한양의 경우 중심부가 아닌 사대문동, 서대로의 외곽인 동교와 서교에 설치하여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 수도 많아서 정조 8년 1784년에는 한양 지역에 설치된 병막의 수는 총 956곳이나 되었다. 당시 한양의 면적이 지금의 서울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비교해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이다. 지방에서도 마을 외곽에 병막을 설치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은 섬이나 산에 병자를 격리한 다음 활인서와 해민서를 통해 치료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혹여 병이 옮을까 달아났고 일부는 시신을 매장할 기력이 없어 거리에 버리는 일도 많았다. 거리에 버려진 시신은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풍겼고 다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매장하는 일을 중요시 여겼다. 그렇다고 힘없는 백성에게만 시신 매장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오히려 백성에게 시신을 매장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6품 이상의 관리가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죄를 물어 처벌하였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시신은 고을 수령이 매장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중앙정부도 호조와 진율청을 통해서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장례를 도왔다. 정부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위한 구호도 잊지 않았다. 병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될 때까지 신역은 물론이며 전세 등 세금과 환곡을 탕감해 주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신역을 회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어 거짓말을 한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내렸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자수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관용을 베풀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염병으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전염병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병으로 죽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발생한 인구 공백을 메꿔야 했다. 특히 변방의 경우에는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방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틈타 침략하려는 외적을 상대로 방비를 더 튼튼히 해야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가벼운 죄를 짓고 수감된 죄인을 강제로 변방으로 이동시키는 3인 정책을 펼쳤다. 이때 죄인의 죄를 없애주고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역병으로 희망이 없어진 지역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해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를 운영했다. 다만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뿐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의학 지식 또한 많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역사를 배우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도 왕과 관리의 능력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지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현재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국가가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보다도 훨씬 잘 대처했다. 그러나 코로나에 잘 대응하여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자세였다. 개인주의로 포장되어 자랑하던 서구 문화는 코로나를 맞이하여 이기주의만 더욱 드러냈지만 우리나라는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자세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켰다.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하지만 천재를 인재로 만들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현재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자만 먹을 수 있는 버섯. 태조실록에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록이 하나 등장한다. 어느 날 경산 부사 이왕이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버섯을 우연히 얻게 되면서 고심에 빠진다. 그냥 버리거나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버섯 자체가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했다. 자칫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왕은 당시 박학다식한 학문과 재능으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나문을 찾아갔다. 나문은 이왕이 바친 버섯을 보자마자 매우 귀하고 구하기 힘든 영지버섯임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다. 이왕이 우연히 얻은 영지버섯을 태조에게 바쳤다는 기록을 보면서 옛날에도 영지버섯은 뛰어난 약효를 가진 약재로 구하기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여러 번 읽을수록 의문이 생긴다. 우선 첫 번째 의문은 영지버섯이 아무리 구하기 힘든 귀한 버섯이라고 해도 알아보는 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경산 부사 이왕에게 영지버섯을 가져다 준 사람을 비롯하여 경산 주변에도 약초를 캐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영지버섯을 아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경산에도 약재를 다루는 의원이 여럿 있었을 텐데 이들도 영지버섯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을까? 귀하디 귀하다는 산삼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영지버섯이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으면 알아보는 이가 없었을까? 두 번째 의문은 어이를 통해 영지버섯을 바쳐도 되는 일을 굳이 나문이 왕을 찾아가 직접 진상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태조가 의학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닌데 나문이 왕에게 직접 가져다 바친 것은 단순히 영지버섯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문은 영지버섯에 어떤 의미를 담아 태조에게 바친 것일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진나라를 오래도록 지키고 싶었다. 진시황은 자신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힘들게 이룩한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자신이 통일한 영토를 둘러보기 위해 기원전 219년 길을 떠난 진시황은 지금의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서복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서복은 바다에 신선이 사는 봉래, 방장, 영주라 불리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이곳에 가서 불로장생약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시황에게 말했다. 진시황은 자신을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불로장생약을 구해온다는 서복의 말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3,000명과 함께 3년간 항해할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해 주었다. 서복은 진시황이 보내준 남녀 아이들과 물건을 가지고 바다로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서복과 관련하여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거제도 해금강, 부산, 영도구 복례산 등에도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한 예로 제주도 서귀포라는 지명은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서귀포 정방 폭포 암벽에 서복이 서불과지를 새겨놓았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 외에 서복과 영지버섯에 관련된 전설도 전해온다. 전설에 따르면 서복은 진시황을 위해 바다를 헤매던 중 우연히 복례산에 도착하여 신선을 만나게 된다. 복례산에 사는 신선이 서복에게 진시황은
예의가 박하여 명약을 볼 수는 있으나 복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놓은 것이 영지버섯이었다고 한다. 이후 영지버섯은 사람을 불로 장생하게 만들어주는 영험한 식물이라고 전해졌다. 영지라는 이름도 신령스럽다는 뜻의 영과 버섯을 의미하는 지를 합친 말이다. 영지버섯의 또 다른 이름으로 신선의 버섯이라는 뜻인 신지, 선초, 그 외에 늙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의 불로초가 있다. 또는 영지버섯이 구름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운지라고 부르거나 1년에 3번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삼수라고도 했다. 영지버섯은 옛 문서에 신이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 여러 번 등장한다. 중국 최초의 약물학 전문 서적인 신농본초경은 약물 365종을 효능에 따라 상, 중, 하 3단계로 나누었는데 영지버섯을 상품에 포함시켰다. 신농본초경은 영지버섯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가 늦어지며 수명을 연장해 신선처럼 된다라며 영지버섯의 뛰어난 효능을 설명했다. 명나라 때 이 시즌이 저술한 본초 강목과 조선의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서도 영지버섯의 효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은 영지버섯은 독이 없고 마음을 밝게 하여 위를 양생시키고 오래 살며 안색이 좋아지고 배고픈 줄 모르게 한다라며 부작용 없이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게 도와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증동국여 지승남에서도 성주에 살던 효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지버섯의 뛰어난 효능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성주에 살던 최병수는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부탁했다. 의원은 어머니를 진찰하고 살아있는 영지 뿌리가 하면 낫기 어렵다 라며 돌아갔다. 문제는 이때가 겨울이라 영지버섯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병수는 어머니를 낫게 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영축산에 들어가 7일간 기도를 드린 뒤 영지버섯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겨울에 영지버섯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최병수는 영지버섯을 찾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든 최병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토록 찾기를 염원하던 영지잎이 있었다. 영지버섯을 찾았다는 기쁨에 최병수는 아픈지도 모른 채 산신에 감사드리며 영지버섯을 캐어 집으로 돌아왔다. 최병수가 꽁꽁 언 몸을 녹일 새도 없이 영지버섯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니가 언제 아팠냐는 듯 금세 나았다. 이처럼 여러 고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제로 영지버섯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영지버섯을 발견하면 황제에게 바쳐야 했다. 이는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지버섯을 발견하면 왕에게 진상해야만 했다. 삼국사기의 웅천, 상주, 공주, 춘천에서 발견한 영지버섯을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 때에도 태조왕건이 영지버섯을 바친 사람에게 창고에 곡식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고려사에 나와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사 전료에는 미륵사의 중이 이상한 풀을 영지버섯이라 부르며 바치니 충수광이 소중히 간직하면서 문사들로 하여금 영지버섯을 찬송하는 시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 9년에 사간원이 지정한 사치 품목 중에 하나가 영지버섯이었다. 세종 30년에는 함길도 갑산군의 백성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 할 품목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 중 하나가 영지버섯이었다. 호조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갑산군 백성의 항의가 계속되자 세종에게 인삼은 5년에 하나여 절반을 감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영지버섯이 구하기 힘든 약재인 만큼 백성이 고통받지 않도록 영구히 감면해 주자는 안을 올렸다. 이에 세종도 영지버섯이 구하기 힘든 품목임을 인정하며 세금으로 내야 하는 항목에서 영구히 제외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영지버섯은 구하기 힘든 약재라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영지버섯이 구하기 힘들고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만큼 선조들은 자연에서 채취하기보다는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 중후기에는 영지버섯 양식에 성공하게 된다. 서영보가 지은 축석관유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선생의 얼굴과 머리칼은 흡사 어린아이 같으니 시냇가 으슥한 밭에서 영지버섯 키우시네. 마땅히 북쪽 고을로 부모님 찾아뵙는 날에 포천의 등불 아래 나눈 이야기 전하리다. 이를 통해 18세기에 영지버섯 양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지버섯은 귀한 약재로 쓰이기도 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영지버섯을 불로초라 부르며 십장생의 하나로 여겼다. 영지버섯의 모양이 사찰 법회에서 법사가 손에 드는 여의와 비슷하다고 하여 장수를 뜻하는 좋은 징조로 여겼다. 그래서 궁궐에서도 담장이나 도자기 등에
영지버섯을 그려 왕실 사람들의 장수를 기원했다. 지금도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여러 궁궐에 가면 불로초를 상징하는 영지버섯을 문양으로 넣은 담장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경복궁 자경전에 있는 십장생 굴뚝이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고종을 왕으로 즉위시켜준 조대비에게 감사의 인사로 지은 전각이다. 이때 자경전 굴뚝에 조대비가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장생을 새겨놓았다. 십장생은 민간 신앙이나 도쿄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로 해, 달, 산, 대나무, 소나무, 거북이, 악, 사슴, 불로초가 있다. 여기서 불로초는 사슴이 영지버섯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백자와 청자에도 영지버섯의 문양을 새겨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보통 도자기에는 영지버섯 문양 하나만 새겨 넣지 않는다. 영지버섯은 소나무 등 다른 십장생과 함께 도자기에 그려졌는데 대표적인 도자기로 백자청화 십장생 문병이 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도 노송영지라는 작품에서 영지버섯을 늙어 휘어진 소나무 밑에 그려 넣었다. 이 외에도 많은 민화에서 영지버섯을 그렸는데 어떤 동물이나 사물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잣나무가 심어진 화분에 감과 영지버섯을 배치한 백사여인화 감, 두 개와 영지버섯을 그린 사사여인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뚜껑이 있는 그릇에 연 꽃과 영지버섯을 배치한 화합여인은 대인관계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 꽃병 속에 소나무 가지와 영지버섯, 매와 수선이 담겨있는 모습을 표현한 선호집경은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이며 복숭아 나무와 장미꽃, 대나무와 함께 영지버섯이 그려진 군방축수는 생일을 축하하며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마름의 열매와 영지버섯이 그려진 영리불려치는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탈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영지버섯 문양의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덤의 지면석과 모퉁이돌 하단에 영지버섯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9권의 산릉 만드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12개의 지면석 아래에는 영지버섯을 새기고 위에는 구름 모양과 12지신을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2개의 모퉁이돌 아래에도 영지버섯을 새기고 위에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 영조와 목탁을 새겨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에서 영지버섯을 얼마나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지버섯은 인간이 불로장생하게 해주는 영약으로 인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신선계의 몇 안 되는 작물로 간주되었다. 특히 진시황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일지라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늘은 영지버섯 섭취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황제나 왕이 영지버섯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늘과 백성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건과 조선 태조 때 영지버섯이 발견되어 진상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영지버섯을 얻음으로써 하늘로부터 건국을 인정받았다는 명분을 백성들에게 내세울 수 있었다. 또한 영지버섯이 인간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는 명약인 만큼 백성과 관료가 국왕에게 바치는 축복과 기원이 담겨 있다. 왕이 백성들이 바친 영지버섯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제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는 충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남은이 영지버섯을 태조에게 바친 1394년은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전히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며 조선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언제 어디서 조선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상서로운 영지버섯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더욱이 경산부사처럼 일반 관리도 잘 모르는 영지버섯을 나무는 한 번에 보고 알았다는 점에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이것은 고려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태조에게 바쳐진 영지버섯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 리 없다. 단지 특별해져야만 하는 버섯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남은이 바친 영지버섯은 기존의 영지버섯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나 보통의 영지버섯보다 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영지버섯의 모양과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늘이 태조와 조선을 인정했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민심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했을 뿐이었다.